함께하는 오늘, 함께해온 5년. XSFM. 아베 신조 정권이 개헌을 주장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릴 수 있는 존재는 절차상 일본의 야당들일 텐데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지식인, 시민단체, 중도 진보 언론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했단 말은 들었는데 야당이 제대로 자민당을 막아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김민아 아저씨는 이야기를 2차 대전까지 끌고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2시간입니다. 일본의 야당은 왜 허약한가? 오늘과 다음 주 목요일에 알아보지요. 2019년 8월 첫날에 보내드리는 최장수 한국어 시사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륙의 서쪽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체 그게 무슨 기분인지 저희에게 가끔씩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로요. 더운데 건조하다는 건 무슨 기분인가? 습도 90%를 넘나들고 있는 서울의 한강변에서 보내드립니다.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29회 8월의 첫 번째 순서 목요일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 옆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테이크아웃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것도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종이 컵 커버가 있잖아요. 맞아요. 손 시렵지 말라고. 네. 그게 금방 흠뻑 젖어서. 네. 너덜너덜해져요. 박스 종이의 순환 타이밍이에요. 네. 재활용 걷어가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힘든 작업이고 하니까 박스 종이 같은 거는 잠깐 집안에 두셨다가 비 그치면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면 옛날에 쥐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고자 할 때 네. 요즘 같은 위생이 아니던 시절에는 쥐며느리 많이 들끓게 하려면은 박스 종이를 물에 적셔가지고 1시간만 아무데나 두면 됐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동네 쥐며느리들이 워터파크 개장했대 이러면서 다 모여들고. 근데 그런 것도 관찰하셨어요? 네. 저희 때는 수시가 없는 대신에 수시로 이런저런 것들을 교육시켰어요. 예. 오늘은 잠시 후에 미나문구 시간에 일본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아저씨가 가장 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제일 잘 아는 분야. 반대로 말하면 제일 잘 아는 분야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나문구 시간에.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가장 덜 잘 모르는 분야는 건담 아닌가요? 네. 건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 앞으로 개헌이 될지 말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한 가지를 통사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모발은 함부르크 맥주 효모 로아스웰 비오틴 셀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람이 컴퓨터라도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김민아 아저씨는 가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오른 램값에 힘들어하는 모두를 대표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시즌에 데스크탑을 사지 않을 수는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요. 방금 창업했을 수도 있고. 네. 10년 동안 안 바꾸던 거 이제 바꾸라고 집에서 허락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그리고 데스크탑을 바꾸는 좋은 시기는 저 같은 경우는 OS를 바꿔야 할 때. 맞아요. 네, 그냥 OEM 붙어 있는 걸로 사는 게 네, 가장 좀 합리적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창업한 컴스테이션은 이달의 PC를 새로 리뉴얼했습니다. 인텔의 외계인을 AMD가 뺏어왔다는 찬사를 들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라이젠 젠 2. 네, 3세대입니다. 네, CPU를 탑재한 따끈한 사양의 PC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젠 PC 잘 만드는 업체들이 요즘 용산에서 잘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젠2 7, 젠2 7, 게이밍 스페셜, AMD 라이젠 7 3700X CPU AMD 라이젠 7 3700X CPU 16기가 램, 그리고 RX 598기가의 RX 590. RX 590. 힘들죠, 모르는 분야라. RX 590. 이 건담이랑 뭐가 달라요?
RX590. 달라요. 건담은 그래픽을 좋게 해주지 않아요. 내 데스크탑에. RX590 8기가 그래픽카드 서머랩 트리니티 쿨러까지 갖춘 고사양 PC입니다. 네. 서머랩 트리니티 쿨러 같은 거 직접 조립하려고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은 되게 용자에다가 능력자입니다. 혹은 그걸 부러뜨려 먹습니다. 안 되면 그냥 이경식에게 맡기세요. 지난 이달의 PC에 이어서 이경식 이름을 달고 있는 PC도 있습니다. 네. 여름 가을판 이경식 PC입니다. 이경식 컴퓨터입니다. 네, 젠2 5 이경식 스페셜 라이젠 5 3600에 16기가 램 그리고 라데온 RX 570 4기가의 그래픽 카드. 고사양을 원하지만 총알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경식 스페셜은 언제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을 풀 사양으로 돌릴 수 없을 뿐입니다. 네, 이 모든 게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PC가 인터넷만 되면 되지 오피스만 돌아가고 그런 경우에 기존의 가정 사무용 모델 1, 2와 윈도우 10 정품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즈의 모니터도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비용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은 알아서 맞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AS는 이경식 사장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이달의 PC를 구입하세요. 컴스테이션에서 데스크탑을 사면 좋은 이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런 단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트리니티 쿨러도 얘기했는데 어떤 단품을 그냥 최저가로 용산 혹은 땡나와에서 구매하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비품이 걸렸거나 교환을 받아야 되거나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게 힘들죠. 네.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를 벌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한 번 받느라 4-5시간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상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특히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리뷰에 꼭 적혀 있죠. 무결점 샀는데 결점 있어요. 네. 그거 다시 포장하고 반송하시는데 네. 땀 삐질삐질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조립을 하세요. 복잡하게 이거 여기서 스테이션에서 뭐하러 삽니까? 근데 우리 애가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컴퓨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네. 제가 한 땀 한 땀 집에서 저도 소시적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네. CPU를 끼고 램을 끼고 근데 너무 또 그래픽 카드를 달아주면 네. 게임만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없고 CPU로 다 해라. 네. 딱 달아가지고 딱 켰어요. 안 켜지는 거예요. 백날에도 안 켜집니다. 이게 내 경험상 이렇게 되면 램이 잘못 꽂힌 건데 램을 수백 번쯤 뺐다 꼈다 하다가 네. 이게 외국어로까지 번역해봤어요. 이 바이오스 보드에서 삐삐삐 소리가 이렇게 날 때는 원인이 뭐냐. 그렇죠. 그때 어떤 놈이 막 여러 가지 대부분 외국 애들도 램이라고 합니다. 램이 문제다. 어떤 놈이 써놨어요. 네. 근데 램이라는 게 사실 비디오 카드에도 램이 있는데 그 램 체크할 때도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 이 CPU는 GPU가 없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빼서 거기다 달았습니다. 그 컴퓨터가 쌩쌩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경식에게 물어보세요. 네, 인텔의 7.5, 그러니까 375를 쓰다 말고 가격 문제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죠. GPU가 없어서. GPU가 없구나. 네, 근데 내가 앞이 안 보여. 갑자기. 네.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컴퓨터 지금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가끔 제가 용산에 가서 이경식 사장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심심해 죽겠답니다. 왜요? 이런 류의 트러블 슈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역시 컴스테이션. 광고였고요.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저희들은 전략을 누가 짜주실지 모르겠지만 미나문구 시간에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사료들을 가끔 알려드리곤 합니다. 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사는 자민당 정치사 같아요. 대만이나 필리핀을 보고 있으면 정치가 되게 역동적이라 재밌어요. 네. 한국만큼은 아닙니다만 때로 대만 정치는 한국보다 더 복잡할 때도 있죠. 네. 세상에 이렇게까지 돼? 와, 민진당이 저렇게 돼? 와, 총통이 저 사람이 돼?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자민당은 아니죠. 네. 밀보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코하고 입이 삐뚤어진 정도가 약간 다른 노인네들. 이 자민당 배지 달고 정치하면 그게 일본 정치사. 저 정도면 공산주의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도 사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굳건하게 밀어붙이면 여전히 아베는 개헌을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네. 네. 개헌 성공 의석이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뭐야. 집권여당이 옆에 정당들 데려다가 3분의 2를 만들 만큼 되게 편안한 상태란 말이야. 네. 그 우경화 했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많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반대되는 질문이죠. 이 나라는 야당이 얼마나 약한 거지? 대체 뭘 하는 거지? 야당은? 네. 아저씨는 오늘 일본 야당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야당. 야당이 어감도 좋고 야당이 좋죠. 네. 일본 야당은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망했다 그러면 뭐죠? 늘 야당입니다. 너무 심하게 망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망했냐 이거죠. 아베 신조를 왜 아무도 이렇게 못 말리냐. 네. 일단 참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 결과를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의원 선거 결과. 여기 이제 참의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원 하원 개념인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거죠. 네. 참의원 선거는 되게 한 방에 다 뽑지 않습니다. 네. 비개선 의석과 개선 의석이 있는데 비개선 의석이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기존 의석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를 해서 남은 임기가 있는 의석. 네. 그리고 이번에 바꾸는 건 개선 의석. 그래서 개선 의석이 124개였어요. 네. 이 중에 이제 투표함 딱 까보니까 자민당이 지역구와 비례 합쳐서 57석. 그다음에 우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7석. 공명당이 14석, 국민민주당 6석, 일본 유신의 10석, 일본 공산당 7석, 레이와 신생국민 멋있는 이름 2개, 사회민주당 1개. 이 당 마크 트레이드 마크 이거 봐도 만화 제목 같고 그래요. 네. 신선조라고 써 있는 이런 깃발 있고 그 옆에 웬 고양이 발자국이 딱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레이와 신생국민 이렇게 고양이 발자국. 그 아무리 봐도 포토샵 기본 브러쉬인데 그거. 아무튼. 레이와 신생국민 2개, 사회민주당 1개, 그 다음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애들이 나왔는데. 진짜요? 네. 이번 참의원 선거에 가장 바보 같은, 기가 쇠하게 하는 정당입니다. 네. 여기가 하나. 여기 원래 한 명이 있다가 만든 거니까. 근데. 네. 양반데 NHK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NHK에서 이게 선거 결과를 방송해 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언론사들도 보면은 짧게 말해서 N국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예. 근데 NHK에서는 그냥 NHK라고 쓰면 어떨까? 짧게 줄여서. 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NHK 수신료 내기 싫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KBS가 싫은 사람들의 당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KBS가 그냥 싫은 것도 아니에요. KBS가 싫은 사람들로부터 아니지. KBS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옛날에 NHK에서 일했습니다. 네. 당을 만든 사람. NHK를 파괴하겠대요. 네. 진짜 고양이 발자국이네요? 네, 그렇죠. 레이와 신생국이? 네. 네. 무소속이 9개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 그러면 원래 비개선 의석, 원래 갖고 있던 의석까지 합칠 경우에 참의원 내 의석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총 245석 중에 자민당이 113석으로 9석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입헌민주당이 32석으로 8석이 늘었고요. 공명당이 28석으로 3석이 늘었습니다. 네. 국민민주당은 21석으로 2석이 줄었고 일본 유신의 16석으로 3석이 늘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13석으로 1석이 줄었고 레이와 신생국이 원래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개가 됐습니다. 사회민주당은 2개, NHK 어쩌고는 1개, N국. 무소속은 5개가 늘어서 17개. 네, 자민당은 원래 지난번으로 하더라도 단독 과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단독 과반 근처였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 점유에는 이제 실패했는데 네. 다만 여기가 지금 연립 정권이지 않습니까? 자민공명 연립인데 네. 공명당이 있죠. 네, 자민공명을 합치면 141석이니까 네. 이건 이제 과반을 넘겼어요. 과반은 됐어요. 네. 하지만 3분의 2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이 참의원에서 집권 세력의 과반을 넘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현재까지의 개헌 가능성. 어쨌든 참의원의 권한이라는 건 중의원에서 결정된 거를 참의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참의원에서 만약에 집권 세력이 소수 정당이 돼버리면 이른바 뒤틀린 국회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중의원에서 이제 도장 찍어갖고 보냈는데 참의원에서 야당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 뒤집고 이러면은 또 협상을 또 해야 되고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자민공명 자민당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민공명 연립이 이 과반 달성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었습니다. 뒤틀린 국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아베 신조가 골치 아플 일은 없어졌는데 다만 원래 하고 싶었던 개헌을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지금까지 쭉 읊은 사람들 중에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은 네. 지금 160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참의원에서 3분의 2는 164석이기 때문에 네. 4석이 이제 미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헌은 못한다. 네.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석이면 상당히 아슬아슬하네요. 그렇죠.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지금 자민당의 단독 가반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명당은 또 개헌에 소극적이거든요. 이게 개헌에 머리 두들고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연립내각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흔들 자기의 무게를 좀 높게 불러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당은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조직 내 여론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당은 이제 창가학회라는 그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남여 호랭개교. 네. 그게 정식 종교 이름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SGI 그 창가학회를 한국 SGI. 네, 창가학회 영어 약자가 SGI인데 네, 큰 건물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SGI 그 뭐 센터 같은 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거 한번 캤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죠. 네. 그래요? 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돈도 많으시고 일본 연예계에도 많이 이제 진출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주 불교의 종교계에서 종교 내에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종교적으로 이제 뭐 그 다수파는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 정치 세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고 그냥 여러 분야의 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세력입니다. 일본 정치에서 공명당만큼 이 나라 정치 왜 이래 쉽게 생각하는 정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종교 정당. 네. 인데 심지어 그 선거 비리를 저지른 선거 부정을 저지른 적도 있어요. 네. 투표인을 바꿔치기 하는 이상한 술수를 써가지고 공명당을 찍게 만들었던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적도 있는 정당인데 해산은커녕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연예계에 가면 막 야쿠자 나오고 막 복잡해요 이게. 그런데 아무튼 이 공명당의 경우에는 개헌에 소극적인 게 아무튼 국민 여론과 자기들 이제 종교단체 내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자민당이 만약에 단독 과반을 점했으면 공명당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헌에 동의 안 할 거야? 동의 안 할 거야? 그러면 연정을 깰까? 그러면 공명당이 연정을 깨는 건 싫잖아요. 그렇죠. 권력에 붙어 있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묻어가는 건데 네. 지금은 그렇진 않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공명당이 아예 하기 싫어요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를 자민당이 살살 달래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개헌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지 않아도 원래 자민당이 하고 싶었던 개헌은 아주 뭐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궁극주의적인 이런 개헌안이었는데 공명당이 이렇게 계속 튕기는 바람에 개헌안을 아주 쪼그라뜨려 놨거든요. 개헌안을 뒤로 물리게 돼요. 네, 그래서 평화헌법의 구조 즉 자위대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자위대를 갖지만 전수방위한다. 이런 조항에다가 자위대 보유 근거를 좀 명기하는 수준의 네. 이런 아주 그 한 발짝만 나가는 이런 그 개헌안을 지금 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평화헌법의 핵심을 결국 건들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공명당이 그 정도는 우리가 개헌이 아니라 가헌이라고 그래갖고 뭐 그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어. 이제 이래갖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살살 잘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서 아베 신조의 개헌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그 종교 정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은 네.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그런 얘기였는데 네. 근데 국민민주당의 대표님이 다마키 유이치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사실 원래부터 개헌 찬성입니다. 원래 입장이 개헌 찬성이에요. 국민민주당이라고 그 멀리서 저 로고를 보면은 그 일본 이케아인가 싶은 아주 시원한 북유럽 색깔 스타일의 네. 민주당이에요. 이 정당 로고 검색을 계속해야 되네요. 근데 이게 그냥 민주당이라기보다는 한국으로 말하면 지역색이 옅은데 자민련 같은 정당이랄까요? 약간 바른미래당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게. 바른미래당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네. 이 양반들이 원래 개헌을 하냐 마냐를 물어볼 때 그거는 우리가 뭐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입장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베 신조가 개헌을 하는 게 좋으냐 싫으냐 물어보면 아베 신조가 하는 개헌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이 그 중에서도 개헌의 입장에는 상당히 그 가장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개헌 논의를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 그 국민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을 더하면은 사실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석이니까요. 앞으로 아베 신조가 이런 식으로 국민민주당 중에서도
이 개헌론이 100% 동의할지 아니면 뭐 몇 명이나 동의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을 합쳐놓으면 162석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3분의 1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임기 내 마지막으로 중의원 해산을 해서 선거 다시 하고 이 선거 다시 할 때 메인 이슈를 개헌으로 해서 172석이구나. 네. 개헌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개헌 추진에 나서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릴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렇게 가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국민민주당이 개헌 논의 하자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관념 보면 야권은 다 개헌을 반대하는데 아베 신조가 뭐 하는 거예요? 왜 국민민주당이 야권을 배신하고 개헌 논의에 동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명당은 왜 그러지? 다 일본 사람이라 그런가? 네. 거기서 고민을 멈출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야당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냐? 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씨가요. 네. 그래서 일본의 야당 얘기를 하려면 사실 어디부터 따져야 되냐면 일본 사회당부터 따져야 돼요. 사회당? 네. 일본 사회당이야말로 이 일본 야당사의 가장 중요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참의원 2석을 가지고 있는. 네. 네. 지난번에 한 석 있었고 이번에 한 석거든. 사회민주당이 그 3인당입니다. 네.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폭망. 네. 왜 폭망했냐를 우리가 이제부터 돌아보는데 일단 일본 사회당의 시작.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원래 전쟁을 하면은 이제 노동계급들이 이제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고 네. 그러면서 군수고문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발달을 하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전쟁에 참전한 이런 노동계급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막 활성화됩니다. 원래 전쟁을 하면 전쟁 이후에. 제가 참 대학생 때 이런 말을 밥 먹고 가라만큼 많이 들었던 무산계급의 정치 세력화, 모범적 사례, 일본 사회당. 노동운동이 막 성장을 하면서 좌파 정당들이 쭉 등장을 했지만 뭐 그렇게 우리 천황의 거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이런 집권 세력들이 다 분쇄해 버렸어요. 하지만 태평양 전쟁 이후에 누가 옵니까? 우리 위대하신 메가더 쇼군님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가더 쇼군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딱 봤는데 일본 전쟁 왜 일으켰냐? 자본 집중이 너무 심각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 자본 집중이 심각하게 된 이 재벌들과 그 다음에 군국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 유착을 하는 바람에 전쟁으로 간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군국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에 모여있는 자본과 권력을 퍼뜨리자 어딘가로. 네, 그래서 그것들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그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너무나 군국주의적이지 않은 인물을 이제 선택해서 그 양반에게 이제 정권을 맡긴 것이고 경제는 재벌들을 다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경제민주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를 방관해요. 메가더 쇼군께서. 네. 거기다가 공산당의 정치활동 이런 거를 열심히 해봐. 이렇게 니네 한번 뭐 열심히 해봐. 잘 해봐. 이렇게 정치활동을 보장해줍니다. 야 원래 니네가 견제해야 돼. 그렇죠. 공산당을 온실안에 넣어놓으면 3인주의자들은 더더욱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왜요? 메이저에 편입된 기분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좌파 정당들이 노동운동에 기반한 좌파 정당들이 우후죽순 이제 또 막 나오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공산당하고 우리는 달라요. 뭐냐면 공산당하고는 첫째 얘기가 안 통합니다.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쉽게 설명한다. 네.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제가 잘합니다 이거.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대화가 어렵답니다. 어디 지도를 받고 뭐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도와 지침에 따라서만 협상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만 움직이시기 때문에 합의를 뭘 해도 다음날 뒤집히고 뭐 어렵습니다. 얘기가. 3인주의자가 보는 공산주의자는 범선에 타는 선원들 같죠? 신의 뜻대로 간달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같이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사회상이 소련은 아닌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소련은 좀 아니고 뭐 우리가 그 소련까지는 안 가는 수준에서 한번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빼고 나머지 당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 사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당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도 사실 그 해방 직후에 이른바 진보 사회주의 세력이 상당히 그 지분이 있었거든요. 진보당. 조홍황의 진보당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본 사회당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요. 그래가지고 1947년에 중의원 선거를 했는데 사회당이 제1당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사회당은 재밌는 게 아무튼 여러 세력들이 연합한 이런 당이기 때문에 원래 직함이
대표가 이제 대표라고 직함을 안 부르고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당 위원장 이렇게 부르고 간사장이라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간사장이어야 할 이제 예를 들면 사무총장, 간사장 뭐 이런 직함에 있는 사람은 서기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위원장, 서기장 체제예요. 이 사회당 위원장이었던 가타야마 데스가 이제 어떻게 이름이 데스예요. 5킬 3데스 뭐 이런 건데 네. 이 가타야마 데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립을 일당은 됐지만 과반 확보는 안 됐기 때문에 네. 연립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연립 정권을 만들 때 만들더라도 이런 시기에는 지금 이거 지금 47년이기 때문에 전후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는 거국 내각을 좀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 직전까지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 세력까지 다 포괄하는 네. 이런 거국 내각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정파가 참여합시다. 근데 요시다 시게루가 이거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쉬고 가야 되고 여기 이거 망한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은 나는 연정을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빠집니다. 망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보면 이제 그 견적이 나오죠. 컴스테이션 견적 나오죠. 네. 운동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거국 내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그 요시다 시게루가 지식인 답변 남겨놓고 막 성직을 대고 이 당은 망함 이렇게 쓰고 이 당은 망하고 요시다 시게루는 창당하여 집권할 것임. 네. 가타야마 데스함. 네. 냉무. 네. 그래갖고 가타야마 데스가 당시에 이제 요시다 시게루 노선이 싫다고 생각한 보수 정당이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민협동당이라는 무슨 당이 있어요. 이렇게 3당 연립으로 내각을 꾸려서 이때 집권을 합니다. 일본 사회당이 최초로. 근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역시 요시다 시게루가 옳았다인데 그런 제목 엄청 많이 쓰죠. 역시 누가 옳았다. 네. 역시 요시다 시게루가 옳았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네. 여기 왔는데 독도에 왔잖아요. 독도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러시아가 뭐 이렇게 온 것은 실수로 온 게 아니고 작정하고 온 것이다. 그렇죠. 러시아가 실수로 왔다는 거 난 안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청와대가 러시아가 와갖고 실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국민일본가가 인터넷판에다가 이준석 개망신 뭐 이렇게 썼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공식 입장 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침범한 적이 없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기사 그걸 또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이준석이 옳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뭐가 옳았다. 요시다 시게루가 옳았다. 옳았다는 말은 저는 그 금난세 씨가 말하는 게 가장 귀에 잘 박히는데. 아 그래요? 금난세가 나왔어요? 금난세 왜 나오지? 옳았다. 한라 비발디 엄마들. 아 뭐지? 좋겠다. 땡지 다이어리 광고랑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계속 듣게 되는. 다행히 저는 안 듣고.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로아스웰 드셔보셨다고요? 네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로아스웰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 또 냄새가 없어 그런지 우리 애들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장머리 끊어! 야, 끊어! 네네네.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아스의 맥주 효모.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아무튼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사회당은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48년도에 연립이 실제로 붕괴했어요.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나고 막 무슨 내각 불신임안을 냈는데 거기에 뭐 내부의 일부가 동조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예. 그리고 이때 진보적으로 뭔가 정책 추진을 뭔가 야심차게 해보려고 했지만 단 1년 만에 이렇게 붕괴하는 바람에 성과도 하나도 못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이 다시 집권을 하고 이때는 슬슬 이 분위기 보니까 미국이 이거 지금 중국의 공사나 그러면 소련의 어떤 힘이 세지고 뭐 이런 국면을 봤을 때 일본을 너무 조지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네. 그 GHQ를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서로 이제 그 합의를 봐서 앞으로 우리는 이 공산주의 이런 거는 용인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우리도 무슨 재무장 이런 거는 주장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조금 그다음에 자유주의 뭐 이런 것 좀 허용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잘 해봅시다. 그래서 공산주의랑 노동운동 이런 거는 좀 탄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합의를 해요. 40년대 말은 미국에게 있어서 소련과 금을 긋는 시기였습니다. 일본과 한반도 어디에서 금을 그어야 되지 고민하다가 나온 정책 GHQ가 바뀝니다. 네. 멘탈이. 그래서 노동자 대량 해고, 그다음에 공산당과 노동운동 탄압 이런 정책들을 요시다 시게루가 쭉 밀어붙여요. 이걸 이른바 역코스라고 그럽니다. 역코스. 역코스. 네. 원래 가던 대로 안 가고 GHQ가 원래 가던 대로 안 가고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코스라고 그럽니다. 쇼부를 치는 거죠. 네. 우리가 당신네들 말을 정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에게서 권력을 빼앗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소련이 자꾸 구애하거든. 네. 그리고 그쪽에 구애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지금 일당이거든. 쇼부를 잘 쳤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당은 여전히 좌우의 어떤 대립구도가 내부에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가타야마 내각 당시에 벌어졌던 그 사이가. 사회당의 첫 번째 분열. 그 사회당 우파는 우리는 앞으로 국민정당이 될 것이다. 계급정당 이런 게 아니라 국민정당,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대표하는 이런 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더라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당은 아니다. 반공주의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사회당 좌파는 우리는 니들이 뭐라고 그래도 사회주의 혁명을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당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규정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산당하고 협력을 할 때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옆에 있는데 공산당이 아닌 데서 막 싸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맨날 문제가 됩니다. 그 GHQ의 경우에는 GHQ가 사회당을 딱 봤을 때 하여튼 얘들이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은 아닌데 지금 노동운동이 어쨌든 분출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완전히 뭐 씨를 말려버릴 수는 없고 사회당을 키워줬더니 사회당이 크는 걸 내버려뒀더니 공산당하고 연립하면 어떡하지? 이 노동운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좌파 정당과 진보 정당들의 조직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라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 노동운동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수가 없다면 공산당을 주는 게 좋을까? 사회당을 주는 게 좋을까? 차라리 사회당을 주자.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GHQ가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네, GHQ가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 결성 이거를 용인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줄여서 총평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사회당 좌파가 주축이 돼서 사회당 좌파에서 노동운동 내에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 같은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총평, 즉 사회당 좌파와 아주 밀접한 관계인 노동운동 조직인 총평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그러면 총평을 지도하는 또 사회당 좌파만의 어떤 또 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당 내부에. 그들이 이제 사회주의 협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사회주의 협회와 총평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조직적 기반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1951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GHQ의 이 생각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화되는데 뭐냐면 이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일본 고만 괴롭히고 소련과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일본 고만 괴롭히고 이제 일본을 자유롭게 이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걸 맺어줘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 이제 일본이 전범국이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배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뭘 해나가기로 한다 이런 걸 담고 있는 조약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침략을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한 나라한테 뭔가를 해주는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침략을 당한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식민지예요. 그래서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당사자로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 이 피해국이라든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침략당한 나라라든지 피해를 본 나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말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말고 나중에 일본이 개별적으로 쇼부를 치든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이 여파인 것도 있는데 천하장막이 거치고 나니까 이제 한국의 국민들은 신문을 읽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외교하기 정말 복잡하구나. 참 힘든 지정학적 위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패전을 하고 난 뒤에 일본의 입장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아시아에 심리적인 금이 그어 있지도 않았어요. 둘러싸여 있구나 미국 소련에게. 손을 어떻게 잡고 놨다 풀었다 하면서 외교를 아슬아슬하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소련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강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일본이라는 인격체가 있으면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그 민주주의 안에서 보면은 그게 싸움인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일본의 야당 혹은 일본의 현재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왜 50년대에 그 노동자들의 각성, 무산계급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것을 왜 이야기할까? 한국은 현대사에서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조봉암을 살인하면서. 네. 근데 원래는 그렇게 민주주의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안 짚고 넘어가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게도 꽤나 이상했지만 일본에게도 꽤나 이상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얘기까지 들었어요. 오늘은 김민호 아저씨하고 일본의 야당사를 짚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것과 더불어서 뭘 맺었냐면 미일안보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같이. 이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니들이 전쟁 사고 친 거에 대한 이제 얘기는 끝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뭐냐? 일본이 미국의 부하다. 예. 너네는 그냥 뭐 우리 부하로 이렇게 우리 군대 딱 내줘. 예, 미군 기지도 우리가 거기 갖다 놓고 뭐 다 할 테니까 뭐 우리의 부하로 이제 뭐 정확히는 오키나와를 안 돌려준 상황에서 오키나와에다가 미군 기지. 그렇죠. 아무튼간에 40년대 일본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미군의 기지를 우리가 받아? 소련을 무슨 눈치로 보려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내놓습니다. 미군 기지 웃기지 말어. 네, 그게 이른바 평화삼원칙인데 이게 평화삼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소련과 일본을 포함한 전면 강화 조약을 이제 체결한다. 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미일 동맹 관계 속으로 미국의 이해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동네에 사는 그런 뭐 사람들의 어떤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게 첫 번째고. 아, 미군 손을 잡지 말고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해보자. 다 같이 강화 조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네. 네,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대외 중립. 우리가 이 미국 편만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게 아니라 대외 중립을 명확히 하자. 그 다음에 미군 기지 반대. 이게 이제 평화의 삼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총평, 즉 사회당 좌파의 그 좌파들이 관여하고 있는 총평이 일체 무장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더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당 좌우파가 싸우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미일 안보조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즉 미국과 일본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그게 어떤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맞서는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일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회당이 명확히 반대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무장을 다 반대해버리자 이런 주장까지 하던 그런 당이라는 겁니다. 사회당이. 여기서 전쟁하지 마. 네. 그렇죠. 우리도 안 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자민당 역사에 대해서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쭉 해드렸죠. 요시다 시게루와 하토야마 이치로의 내가 돌아올 때는 대표직을 내놔 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지고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그걸 같이 들으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아무튼간에 사회당에게 찾아온 55년 체제. 이 1955년 중의원 선거에서 이 약속을 안 지킨 요시다 시게루를 하토야마 이치로가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이치로가 만든 일본 민주당이 1당이 되고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은 2당으로 밀려요. 사회당은 이 좌파 우파가 분열해버려가지고 따로 선거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좌우파를 합치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개헌 저지 의석을 이 당시에 확보를 해요. 55년도에. 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거야 라면서 다시 통합을 하자. 민주주의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네. 의석수가 의견의 강도를 결정한다고요? 네. 그래서 통합을 다시 모색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당 좌우파가 이렇게 뭉치면서 일본 민주당하고 자유당은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가타야마 데스 생각 안 나? 데스 되면 데스야 우리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판대 우리 일본 데스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보수합동이다. 자유민주당을 창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55년 체제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민당은 헌법 개정, 재무장,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 견지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일본 사회당은 평화헌법 수호, 즉 호언, 그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 반대 이런 입장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일본 내 보수와 진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에는 그런 거죠. 네. 70년째예요. 네. 물론 지금과 그때는 이제 사회당, 사민당의 의석수가 다릅니다. 안보 투쟁.
이후에 이제 지난번 자민당 얘기에서 쭉 다뤄드렸듯이 당시에 이제 그 미일 안보 조약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자민당 내에 반 요시다 시계로 파벌들이 나섭니다. 이제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기시노부스케였죠. 네.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좀 더 평등한 관계로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합니다. 미국하고. 그게 이제 목전에 다가와요. 근데 여기서 사회당이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라는 걸 새로 맺어서 그러면 더더욱 이제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무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자강인 것 같은데 사회당이 주장하는 자강은 평화가 주가 돼 있고 기시노부스케가 생각하는 자강은 다시 전쟁. 그러니까 그 기시노부스케 그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 안보 투쟁이라는 걸 막 조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때 막 이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이라는 게 결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어떤 일본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소련과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키울 거라고 봐서 이 미일 안보 조약 개정 반대 투쟁을 하고 막 사회당 의원들이 전부 막 사직서 내고 막 거리에 막 300만 명씩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네. 예. 근데 기시 내각은 이런 상황에서 미일 안보 조약 개정까지를 어떻게든 해내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붕괴해 버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당은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안보 투쟁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봐라 민중의 힘으로 정권 붕괴시켰다. 네. 이러면서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왔느냐? 자민당에서 이 기시노부스케는 꺼져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요시다 시게루의 오른팔 왼팔 중에 하나였던 이케다 하야토가 다시 등장을 해서 총리가 됩니다. 이케다 하야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시다 시게루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시다 노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무장은 안 할 테니까 대신에 거기 들어갈 자원으로 경제 발전을 할게. 이게 요시다 노선이죠. 이케다 하야토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는 헌법 개정을 안 한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 배분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막 늘려주고 복지제도도 뭐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도 확충할 거야. 이런 계획을 딱 내놔요. 네. 그럼 뭐가 무너지냐면 미일 안보 조약 찬반 구도가 일단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 안 한대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이 끝났어요. 네, 미일 안보 조약은 이미 개정됐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헌법 개정이 찬반 구도로 쭉 갖고 가면서 헌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사회당 캠페인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좀 안 한다는데 뭐. 그건 끝났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회당이 그러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기득권인 그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고소득자들의 돈을 뺏어갖고 우리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이 캠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케다 하야토가 여러분의 소득을 늘려주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그것도 날라갔어요. 그 남은 건 뭐냐? 사회당 좌우가 또 나눠갖고 싸우는 것밖에 안 남아요. 중요한 정치 기법인데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문제들을 여당이 잡아먹어요. 네. 그러면 전세계 어딜 가나 야당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하던 싸움을 다시 할 여유가 생기거든. 근데 네. 그렇게 됐다는 건 이 소득 증배 계획이 사회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는 맞았나 보네요. 그게 이제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또 비슷한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이 하는 소득 주도 성장. 네. 그거 예를 들면 저 같은 좌파들이 그거의 한계를 얘기하고 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조선일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서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이제 그 구체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뭐 인상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자영업자들에게 그거에 대한 어떤 무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를 반대할 거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사회당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구도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아젠다는 뺏겨요. 네. 이렇게 네.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일부는 야 이거 맨날 사회당 좌파들이 맨날 이렇게 들이받기만 하고 그래갖고 못하겠다 이래갖고 탈당을 해서 민주사회당을 창당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약간 CIA가 공작을 해가지고 이게 창당됐다 그랬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네. 이때 CIA는 이걸 진짜 잘했죠. 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기관 CIA. 네. 네. 중앙정보국. 네. 네. 우리는 그걸 따라서 중앙정보부. 네. 네. KCIA. 네. 그렇습니다. 당모의가 되고. 아무튼 맞아. 그 얘기가 있었군요. 네. 아무튼 짧게 설명하는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당모의가 되고. 형욱이 형. 구조격 논쟁과 또 다른 분열. (1960년 10월에) 그래서 사회당이 임시당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임시당대회 뭐 가끔 해요 이런 거 당대회 같은 거 해서 중요한 결정도 내리고 앞으로의 노선도 논의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네. 예,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전날 이 사회당 위원장이 극우 활동가 그때까지 기시노부스케
지지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거 활동가 청년이 와가지고 사시미로 그냥 찔러버려갖고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사심이었습니까? 네. 긴 칼이었어요. 아주 긴 칼. 네. 네. 아주는 아니지만 꽤 긴 칼.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당 지지율 막 오르고 네. 이때 이케다 하야토가 사회당에게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조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자민당 지지율도 오르고 네. 근데 이 민사당 민주사회당은 애매한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네. 이거 비겁한 놈들이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지지율이 폭락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네. 아무튼 이 당대회에서 이때 서기장이었던 에다 사부로라는 사람이 구조개혁 노선이라는 걸 주창을 해요. 그래서 생활향상, 반독점, 평화중립 이렇게 3대 축으로 하는 어떤 구조개혁 노선인데 뭐냐면 우리는 혁명을 하려는 당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어떤 그 각 영역에서 그것을 각 영역에서 내부에서 구조를 개혁하는 투쟁을 이제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의 성과를 노동계급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온건 3인주의지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복지제도를 확충한다든지, 안정고용을 달성하겠다든지, 최저임금제를 도입 내지는 강화한다든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리고 대외무역을 통제, 자유무역 반대인 거죠. 네. 대외무역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쭉 발표를 해요. 그때 이때만 해도 에다 사부로라는 사람이 전망을 내놓고 뭐 전망이 있는 사람이군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62년도에 당 기관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인류의 4대 성취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미국의 높은 평균 생활 수준, 두 번째로 소련의 철저한 사회보장, 세 번째로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네 번째로 일본의 호원 평화가 그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사회당 좌파들이 왜 이거 미국 찬양하고 영국 찬양하고 소련 좋아하고 뭐 완전 이상한 놈이구만 이거. 그냥 사이좋게들 지내자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도 살짝 끼워넣고. 그러니까 이게 7, 80년이 지난 일이라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 시절의 진보 정치가 속이 좁아요. 네. 보면 되게 교조주의자들이죠. 나보다 더 세게 말한다. 아니 뭐 맞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난리가 나갔고 이 아까 말씀드린 총평을 지도하던 사회주의 협회, 사회당 좌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구조개혁론이라는 거는 결국 이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에 포섭되는 것이구만. 혁명을 포기하는 것이구만. 안 되겠구만. 이래가지고 아주 에다 사부로를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1964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당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은 자본주의로의 투항이다. 이런 규정을 담은 일본에서의 사회주의로의 길이라는 이 사람들이 만든 문서를 강령적 문서로 채택을 하면서 사회당 좌파가 사회당 내에서 주류가 됩니다. 아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이에요? 복지국가 건설은 자본주의로의 투항이다. 네. 복지국가의 건설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혁명을 해야지 뭔 복지국가냐. 아예 뒤집어야 된다. 네. 체제를 뒤집어야지 뭔 그 자본주의의 그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무슨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그러냐. 네. 그 잘하자는 글 한 번 썼다가 갑자기 막 좌측으로 줄다름질을 쳤네요. 에다 사부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한 거죠. 그렇죠. 네. 에다 사부로가 실각을 한 거죠. 네. 이 사회주의 협회가 들이받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사회주의 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평이라는 든든한 이 배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다 사부로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다 사부로의 노선과는 정반대인 일본에서의 사회주의로의 길, 줄여서 길, 이게 이제 강령적 문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아니, 일본에서의 사회주의로의 길을 줄여서 길이래요? 네, 길. 네. 네. 길. 4002 그 와중에 공산당은 뭐라고 있었느냐. 공산당은 탄압을 당해가지고 지금 불쌍한 처지잖아요. 네. 노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지역에서 개혁에 대한 열망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복지제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당 무섭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어쨌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요구를 또 중앙정치에 전달하는 게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왜요? 이래가면서 뭐 정치인들은 다 속이 시커매요.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래가면서 대도시 지역에서 자기 기반을 쭉 늘려가요. 네. 오히려 공산당이 온건 노선을 펼쳐가지고 들어가네요. 네, 지역에서. 예. 왜냐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네. 그죠. 사회당은 혁명을 주장하고 있고. 네. 조직도 없고 의석도 부족하니까. 네. 예.
그런데 당시에 뭐가 계속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 전쟁 이후에 고도 발전을 쭉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전쟁으로 뭐 부서진 국토 뭐 이런 거 있는데 공장을 다시 세우고 뭐 한강의 기적 뭐 여기는 무슨 다른 기적이겠지. 그 10년 만에 더 이상 전후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산업 기반이 발달했다. 뭐 이렇게 자평을 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공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해 문제나 또는 이런 뭐 지역 지역 민주주의 뭐 이런 복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이 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민단체들하고 공산당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해보자, 혁신을 해보자 이런 공동전선 같은 게 형성이 돼요. 네. 그럼 사회당도 지역 조직이 있는데 그걸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관리는 공산당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동네에서 그런 이제 그 진보 활동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동네에 있는 진보 단체들이 모여서 큰 무슨 뭐 조직을 만들었다고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또 한 발 걸쳐주는 게 또 예입니다. 그게 테이프 끊어야죠. 예, 네. 가가지고 이제 한 발 걸쳐주기 시작하면서 사회당, 공산당의 4002 이런 것들이 지역 차원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자민당이 이 당시에 혁신지자체 이런 이제 지방선거를 해보면. 무슨 특정 정당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혁신지자체 우리는 지역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우리는 큰 모임이야. 이 중에는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어. 이런 모임들이 막 성과를 내서 그런 데서 배출한 지자체장들이 있는 데가 혁신지자체다. 이렇게 불리고 그런 혁신지자체장들이 모여갖고 무슨 혁신지자체 무슨 뭐 모임 같은 거 만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지방정치를 들여다보면 네. 어떤 이슈를 해결해 주느냐가 그 정당의 색채를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예. 그런데 자민당이 또 뭐 자민당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통해 문제 뭐 자민당이 해결 못 합니까? 아니 뭐 내가 기장군수 뭐 저 한국당 후보야. 네. 원전 늘리겠습니다. 이럴까요? 없애겠다고 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민당이 혁신지자체가 요구한 이런 중도적 의제들을 다 흡수해버리면서 네. 사실 4002도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이때 민사당이라든지 공명당이라든지 사회당이나 공산당과는 다른 결의 중도를 보다 표방하는 이런 군소정당들이 자민당과 사회당 사이의 영역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다 합치면 그 당시 한 80석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70년대에 사회당은 이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돼요. 좌측으로 떠밀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976년에 로키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방송 때 설명 한번 드렸어요. 네. 로키드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 뭐 자민당 이거 뭐 부패한 세력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사회당이 그래도 미워도 우리 그 야당 중에서는 1등이니까 사회당이 사회당하고 손을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다른 야당들이? 네.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이 아닌 비자민 연립 정부를 우리가 한번 결성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협상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모색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나타난 공명당과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사회당으로부터 분리된 민사당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공명당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명당도 창과학회를 기반으로 한 이런 종교정당으로 종교단체 정당으로 출발했지만 어쨌든 지향은 어쨌든 지금은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네. 지금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상관이 전혀 없지 않죠. 근데 지향은 네. 중도적인 어떤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 진보가 아니니까. 네. 진보 아니니까. 그리고 민사당도 전 그래서 대체 그 불교 민주주의라는 게 공명당에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내용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불교조주의자들 같아. 네. 하여튼 뭐지? 네, 이거 뭐 이 녹음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노하십니다. 네, 지금 석가모니가 시다르따님이 지금 노하셔가지고 임시 방음판 하나가 쓰러졌는데요. 네. 예, 네. 저는 오늘부터 남녀 호랭기 교인이 네. 되기로. 뭘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로키드 사건. 네. 네, 이 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공명당하고 민사당은 공산당을 끼린 연정을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근데 사회당 좌파들은 공산당하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시 대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회당에서. 야, 이게 뭐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지방에서는 그 공산당하고 손잡고 이지저지 다 하고 있는데 네. 중앙에서만 공산당 빼놓고 하자고? 네. 한편으로는 공산당을 끼는 순간 자민당을 엎을 수 있는 연정은 지금 불가능한데 지금 언제까지 공산당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끼고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집권을 도외시하고 실제 숫자로는 공산당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지 정치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림을 만들면 공명당 민사당도 연립정부 끼겠다고 하겠지. 끝까지 뭐 오리발 하겠어?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야 사회당 좌파들 니네가 잘한 게 뭐야. 니네가 당직 다 독점하고 우리 우파들 사회당 우파들 다 왕따시키고 이럴 수가 있어라 그러면서 막 들이받고 난리가 납니다. 이 항쟁에서는 여러 가지 총평의 어떤 조직의 어떤 왜소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서 이 사회당 좌파들이 져요. 사회당 좌파들이 내부치게 져가지고
사회주의 협회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장직이나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는 연구만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다사부로 이런 사람은 탈당을 해버리고 사회민주연합 이런 걸 또 결성을 해요. 3인년. 예. 그러면서 사회당 좌파들이 이렇게 쭉 밀리면서 사회당이 4002 노선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민사당하고 공명당이 와가지고 이제 너네가 4002 안 하니까 공산당하고 손 안 잡으니까는 너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랑 연립정권 할래?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민사당하고 공명당은 자민당한테 홀랑 넘어가 버려가지고 자민당하고의 협력 이런 걸 모색하게 됩니다. 네. 또 사회당 지도부는 기껏 사회당 좌파를 업고서는 올라왔는데 그들이 주장하던 민사당 공명당과 연립정권 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당 지도부 리더십은 그냥 붕괴해버립니다. 야당하기 힘들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총평의 이제 조직력 유신은 어디서 왔냐면 오일 쇼크가 7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오는데 이때 물가가 막 급등해버려요. 20%씩 막 급등을 합니다. 네.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금 인상을 전 국민이 해야 되잖아요. 그 총평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 이런 걸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춘투 무슨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 춘투를 벌이려고 그래요. 근데 자민당이 세게 조져가지고 총평이 또 이때 개박살이 나고 노조가 완전히 이제 일방적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총평 지도부의 지도력이 상실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평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회당 좌파거든요. 이 사람들이 총평 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당에서 리더십을 상실한 다음에 총평에서도 상실했네요. 그렇죠. 양쪽에서. 그렇죠. 사회당의 전통적인 힘인 노동 세력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이 해체되는 과정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다가 1980년이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 머리 크고 키 큰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집권을 하는데 자민당에. 이 사람은 기존의 어떤 과거에 이제 요시다 시게루 노선으로부터 시작된 노선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자는 노선이에요.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족의원, 관료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재벌의 삼각동맹을 깨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철도 민영화 이런 거를 막 해서 철도 이렇게 너무 크고 철도 회사가 일단 철도회사 너무 크고 일본 국철이 너무 크고 노동운동 세력이 완전히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철 노조 너무 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자르고 조각조각 철도를 다 자르고 되게 많은 현대 국가가 한 번씩 거치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거대한 노동 세력이 조직화를 하는데 매우 큰 그 바탕이 되어주는 곳 중에 하나가 언제나 철도입니다. 네. 을의 국영 기업이고 어디에나 있고 조직화가 되면 사무실이 있기 좋고요. 아니 그리고 엄청 크잖아요. 게다가 회사의 흥망에 따라 흔들릴 일도 없어요. 국가 경제에만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네. 되게 좋은 노동 조직이 돼요. 네. 그랬다가 이걸 흔들면서 이걸 흔들고자 하는 이유로도 민영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철 민영화를 하는 바람에 그리하여 한국에 요즘은 가지 않지만 수많은 일본 가는 관광객들은 울상이 되죠. 가자마자. 이게 다 뭐야? 무슨 패스를 끊어야 되고 김민아처럼 소리를 질러요 막. 찾아야 되고 그거를 막 교통 지옥이구만 이게. 시형 철도가 있고 막 너무 힘들죠. 표파는 자판기도 다르고. 네, 그죠. 너무나 복잡하고. XSFM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렵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87년도에 그래서 국철 민영화가 완료되면서 국철 노조 완전히 개박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나타난 게
일본 노동조합 연합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거는 총평이라는 데가 너무 좌경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주노총 같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그렇죠. 한노총 같은 게 나와야 된다. 네, 한국노총 같은 걸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일본 노련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본 노동조합 연합 줄여서 렌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총평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리고 완전 붕괴 직전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주요 지지 기반인 국철노조 다 박살났잖아요. 네. 그냥 렌고에 흡수가 돼요, 또 총평은. 네. 그래서 노동계의 우경화. 네. 이러면서 렌고는 사회당 지지 조직이 아니잖아요. 렌고는 오히려 사회당이라는 데는 너무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뭔가 그런 중도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렌고도 어쨌든 네. 총평을 흡수했고 네. 그러면은 지지할 정당이 사회당밖에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회당이 또 잘 안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 사회당으로 더 이상 안 되고 다 야권의 일종의 해처 모여를 주장하는 거죠. 야권이 해처 모여를 해가지고 사회당 말고 더 넓고 더 온건하고 더 우경화된 큰 정당, 큰 야당 한번 만들어봐. 이게 이제 렌고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치 사이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내부에 노선 투쟁하다가 안 되면 그 집을 버려요. 꼭 그 집 있던 데 말고 그 근처에 가서 새로운 빅텐트를 쳐요. 그건 뭐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당이 암울했는데 근데 1989년 참의원 선거하고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갑자기 사회당이 대박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토이 다카코의 대약진. 이때 이제 자민당이 리크루트 사건, 이것도 뭐 비리 사건이죠. 지난번에 네, 자민당 리크루트 사건도 자세히 자민당 안드로이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여기다가 자민당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 올린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소비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이때 소비세 뭐 낮아요. 3%인가 뭐 그래요. 네. 우리나라 10%잖아요. 부가가치세. 네. 우리는 10%씩 다 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3%도 못 내겠다고. 아무튼 한국 무저항조세 상당히 세거든요. 네, 아무튼 일본 꽤 낮은 편이다. 네, 지금은 소비세 아마 8%까지 왔을 거예요. 일본 식당에 가서 그 가격표 붙어 있고 가격표 붙어 있는 데에 비해서 그 계산할 때 그 내는 비용이 달라요. 네. 그럼 이게 뭐냐 물어보면 세금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관광객 등 처먹나. 네.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10%가 아닌데 이게 무슨 세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8% 안 겁니다, 돼요. 지금. 네. 8%. 근데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 개방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이제 시장 개방 이런 압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해지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자유무역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모로 자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전 영역에 걸쳐서 증가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회당이 원래는 흡수를 못하는 건데 지금 네. 왜냐하면 사회당이 계속 이런 부침을 겪어왔기 때문에 네. 도이 다카코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도이 다카코가 다 이런 자민당에 대한 반감 흡수해버려요. 이 도이 다카코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당의 새로운 위원장이 된 사람인데 좌우 분열 속에서 좌파나 우파의 지분을 갖지 않은 약간 바지 사장 개념으로 위원장이 되신 분인데 네. 이제 여성이고 시민운동 출신이어가지고 뭔가 참신하고 깨끗하고 과거에 무슨 뭐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마돈나 열풍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돌풍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돌풍을 이른바 도이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원래는 같은 이제 진보 내지는 중도의 영역을 놓고 겨뤄야 되는 민사당 그리고 중도에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 공명당이 이 사회당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중도까지 이렇게 도이붐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 들어오면 우리가 앞으로 먹을 게 없어 이러면서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자민당하고 유착을 하기 시작해요. 공명당은 또 이 즈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부정 스캔들에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깨끗한 중도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제 다. 깨끗한 불교 아니야. 네. 여기.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소재가 된 게 PKO 협력 법안이에요. PKO. 네, PKO 뭡니까? UN 평화유지군 이런 거 피스 킬. 피스 킬. 오레오. 오더. 네. 오퍼레이션이 아니 오더. 네. 네. 아무튼 군대에 내놓으라고 오달 주면 가는. 네. 하여튼 피스키핑 뭐겠지 이게 그죠? 네. 네. 피스킬. 네. 아무튼 이 활동을 하는데 얘기가 뭐냐면 자위대를 보내야 마냐. 네.
이 이라크 전쟁 막 하고 난리 나는데 자위대를 파견을 할 거냐?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네. 우리가 비록 평화헌법이 있고 뭐 이렇지만 하지만 이건 어쨌든 평화 유지 활동인데. PKO에 대해서 자민당은 늘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가야 돼. 네. 물론 내부에서도 눈치가 보이니까 전투 이외 병가만 보내. 네, 그렇죠. 혹은 이제 보통 급진한 사람들은 몰라 다 가. 네. 그래서 가서 그걸 우리 파병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내야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거 안 보내면 미일 동맹이 있고 일본을 미국이 방어해 주는데 그러면 너네 뭐 돈 더 낼래?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미군 여러분들이 저 중동에 가가지고 고생하실 때 우리가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드리라고 돈이라도 내야 된다고요. 그동안 그래서 돈만 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돈 내는 것보다는 자위대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PKO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협력 법안을 만들어갖고 헌법위원 논란이 뭐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법안을 만들어갖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 근거를 만듭시다라고 주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때 이 민사당하고 공명당은 이미 우경화가 될 대로 됐기 때문에 뭐 그러시지요. 뭐 피스키핑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자민당하고 협력한 거예요. 아니 민사당은 사회당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우경화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렌고도 뭐 그러시든가 뭐 이런 태도로 이 상황들을 다 방관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당이 이때 그러면 자위대 해외 파병하고 그다음에 이 자민당이 겪고 있는 리크루트라든지 이런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개혁 이 두 가지에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가면서 사실은 쭉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면. 근데 그러지 않고 도의붐에 만족하면서 우리 적당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깨끗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깨끗한 정치 할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우리가 괜히 노선 얘기해봐야 또 좌우파가 싸우고 그렇죠. 분열하고 또 탈당하고 지랄 할 거 아니냐. 우리는 조용히 살자.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사회당이 명확한 대안을 제출을 못합니다. 일본 사회당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 시기에 사회당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네. 그게 이제 아저씨의 시선이에요. 실제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도의붐이 퇴조했어요. 도의붐이 뭐 100년 1000년 갑니까? 1000년 만년 갑니까? 도이 다카코라는 사람이 뭐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고 그죠? 약발이 뭐 안철수 약발 이런 거랑 비슷한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마크롱 얘기도 하고 안철수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갑자기 등장한 지지율을 많이 얻는 신인은 보통 중도다라는 이미지를 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건 활동도 대단한 걸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망하는 건 대단한 활동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나 대단한 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꺼져요. 거품이. 네. 네. 그래서 1991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이 개박살이 나고요. 도의붐이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겠죠. 보수적인 지도부. 사회당 우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지도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려고 보니까 근데 사회당을 운영하려면 좌파 눈치를 안 보고는 안 되겠네. 네. 네. 그래서 좌파의 눈치를 보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KO 협력 법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표결 지연을 세워라 내워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사회당은 분열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제 공산당하고 민사당이 너네 입장을 분명히 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전까지 이제 그래도 우리 과거에 4002에 기반한 공산당, 사회당, 민사당은 그래도 크게는 뭐 한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40민 공조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1992년 참의원 선거에서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선거 결과가 좋겠습니까? 네, 뭔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사회당이 또 참패하면서 그러면 선거 졌으니까 또 지도부는 붕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가 또 붕괴를 해버립니다. 붕괴하셔야 돼요. 네, 사회당은 붕괴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자민당은 계속 비리나 저지르고 로키드 사건에다가 리크루트 사건까지 더해가지고 돈이나 받아먹고 거기다가 무슨 뭐 사과와 규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택배회사로부터 돈 받은 얘기. 네. 이것도 일어나면서 이게 뭐 안 된다.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집니다. 정치개혁이란 뭐냐.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끼리끼리 나눠 먹고
그다음에 저 기업으로부터 돈을 왜 받았냐? 자기들이 끼리끼리 나눠 먹으려고 받았어요. 네. 나눠 먹을 때 누구랑 나눠 먹느냐? 자기 파벌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요. 공당에서 공적으로 자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그러니 파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벌을 깨야죠. 근데 파벌이 유지되는 근간이 뭐냐면 중대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제에서 자민당 출신 의원이 2명, 3명씩 막 한 선구에서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네. 이 2명, 3명을 각 파벌이 나눠 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파벌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당시의 정치개혁 의제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선거구제 하면은 이 선거개혁의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만 이때 9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들은 소선거구제 개혁이 아니면은 이 자민당의 파벌 구조를 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 그리고 그 파벌 정치가 모든 이 비리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판을 치던 이런 시기였단 말이죠. 물론 이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마인드가 그런 사람들은 해법을 찾아낸다고요. 그렇죠. 예. 아베 신조가 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해서 아베 1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파벌을 그렇죠. 없애시고. 네. 그게 예. 아무튼 1993년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위대하신 또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 되시는 하토야마 유키오 씨가 자민당을 이탈해요. 예. 예. 그리고 이미 밖에 있던 사람들 몇을 끌어모으고 해서 신당 사키가케라는 걸 창당을 합니다. 예. 신당 사키가케. 사키가케가 뭐냐? 한자로 선구 이런 거예요. 선구자 아십니까?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소른. 부르라고 한 건 아닌데. 네. 본인이 부르겠다고 통보한 거죠. 선구자. 아십니까? 이러면서. 선구자. 그 선구자. 야, 옛날에는 선구자 가사 알았는데. 어쩌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저희가 지금 70분이 지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70분 뭐.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다음 주에 하죠. 지금 92년인데, 그거 어떻게. 네. 너무 많이 남았네요. 나는 이 여기가 끝인 줄 알았네요. 20년 금방 갑니다. 20년 이거 뭐. 문학인 울어, 이거 지금. 오셨어요, 지금 문학인? 너무 많이 남았네요. 있을 거예요, 문학인 오셨어요? 그러면은, 네, 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요약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요약 못해줘, 사람. 다른 몇 가지 능력이 결여된 거 알고 있는데 가장 결여된 게 요약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아카데믹하게 좀 뒤져보는 이유가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런 염원이 있긴 있잖아요. 아베가 개헌을 못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베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국가로 가는 개헌 같은 거는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일본이. 근데 개헌은 우리나라의 사례일 수 그렇지만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지지를 다 끌어모아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개헌 근처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무라야마까지 하고.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사회당이 붕괴한 얘기,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그럼. 네, 사회당이 붕괴한 얘기. 네. 거기까지 하시면 요약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음 주에도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네, 다음 주에도 돼. 네. 그래서 이 신당 사키가케를 하토야마 유키오 씨가 창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자민당 내에서 우리 자민당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다 비리 연루되고 이래갖고 안 되는 것 같아. 이래갖고 몇 명이 탈출합니다. 그게 하타 스토무라는 사람이랑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탈당해서 신생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름도 멋있어요. 신생당. 당 이름 쉽죠? 와, 네. 근데 신생당은 한 10년 지나면 당 이름 어떻게 해요? 계속 신생당이에요? 아니, 막 없어져요. 난리 나요. 오자와 이치로가 하는 당은. 맞아요. 카멜레온처럼 난리 납니다. 자꾸 안철수 집어넣게 되는데요. 네. 안철수는 실제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정당명에 집어넣은 건 최초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네. 안철수 뒤에 나붙기는 세 글자는 안철수가 아니라 새정치죠. 네. 그 단어는 아무런 가치도 담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신생당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누가 또 이렇게 호련이 나타나냐? 명문가의 후예이시자 구마모토 지사를 8년을 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는데 건불 10년 이러고서는 그냥 던져버린 시대의 기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네. 일본 신당이라는 걸 갑자기 이유 없이 만들어갖고 등장합니다. 이것도 이름이 의미 없네요. 네, 일본 신당. 없다. 뭐야 이게? 네. 이 사람 요즘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자기 전문가로. 아, 그래요? 도자기를 빚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예가라고 소개하는. 좋네요. 그리고 호소카라는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호소카 얘기하려면.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안 끝나니까. 네. 그래서 1993년 7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데 주요 정당이 막 이렇습니다. 일단 자민당 있을 것이고요. 네. 일본 사회당 있을 것이고요. 우리 공명당 있고 민사당 있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신생당이 나타났죠. 일본 신당 나타났죠. 신당 사키가케 나타났죠. 거기다 공산당 있죠. 얘들이 총출동해갖고 중요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럼 이러면은 지금 여당이 완전 해체가 된 거잖아요. 분열이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비리 사건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민당하고 사회당은 모두 퇴조했습니다. 자민당은 퇴조했는데 사회당 왜 퇴조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개혁에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놨단 말이에요. 네. 계속 몸살이느라. 지금 국민 여론은 정치개혁을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세력들, 자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소선거구제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오랫동안 굳건한 큰 제1야당이 있었고 일본 국민들은 이 제1야당에 기회를 꽤 준 편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저거군요. 이 비리 문제로 자민당이 퇴조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일본 사회당이 가져가기 전에 다른 당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막 다 가져갔군요. 그렇죠. 정치개혁에 대해서 사회당이 이 이슈를 끌고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다른 애들이 죄 나타나가지고 지금 정치개혁 할게요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사회당에다가 사회당 뭐 안 껴주면 섭섭하니까 사회당 그다음에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민사당,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립정권 만들자. 자민당 빼고. 이걸 합의를 해요. 그래서 비공상 연립정권이 성립이 되고 이때 총리는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 명문가 자제분이신 호소카 모리히로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호소카 모리히로가 총리가 됩니다. 네. 하지만 주요 내각의 주요 직책은 자민당 탈당파들이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해봐도 뭐 하던 사람이 잘 하겠지. 네. 그 오자 이치로와 하타 스토무들이 다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정파들이 그럼 피해의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랬기 때문에 오자 이치로 근데 이 피해의식도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하타 스토무한테 간 게 아니라 오자 이치로한테 갔어요. 오자 이치로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네. 왜냐면 오자 이치로 이미지가 약간 공작 무슨 뭐 뒤에서 뭐 조종 뭐 배후 뭐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 오자 이치로라는 깃발 아래 다른 정파들이 싹 모이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요. 결정적으로 1994년에 이 정치개혁 문제가 일단락돼서 이제 소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후에 호소카 모리히로가 갑자기 소비세는 없애고 국민복지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소비세 아까 말씀드렸지 3%였잖아요. 국민복지세는 7%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소비한 거에 대해다가. 네. 네. 그러면 그게 이름을 바꾼 거지만 소비세를 3%에서 7%로 올린다는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세 얘기만 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호소카 정권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결정적으로 호소카도 사과규빈 사건이랑 뭐 그렇게 무관하진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호소카 정권은 붕괴합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그 이후에 이제 호소카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오자와 이치로랑 아까 말씀드린 자민당 탈당파들끼리 싸워요. 싸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싸움 속에서 사키가케하고 사회민주연합이 우리는 이렇게 호소카 정권 지금 호소카 내각도 무너졌는데 앞으로는 자민당 탈당파들이 주도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협력은 안 하고 내각에 참여하지 않되 대충 그냥 뭐 의회 내에서나 뭐 조금 손들어주는 정도로 할게 가교 협력을 선언합니다. 이게 뭐가 내각이야, 연립 내각이야, 들러리지 우리는. 네. 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자유당. 여기 자유당이 갑자기 나왔는데 자유당은 뭐냐면 오자와 이치로가 하타 스토무를 총리시켜주기 싫어가지고 자민당 일부를 꼬드겨갖고 분당시킨 당이 자유당이에요. 얘기가 복잡하지만 어쨌든 자민당에서 오자 이치로가 또 분리해낸 당이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사회당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 바람에 네. 사회당은 또 아이씨 이러면 얘들이랑 하기 힘들지. 이거 뭐 애초에 뭐 우리 식구도 아닌데 네. 이러면서 연정 이탈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자민당이 이 당시에 이제 호소카 정권에 대해서 호소카 정권에 대해서 내각 불신임안을 내니까 여기에 이탈한 사회당이 막 찬성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호소카 모리히로의 뒤를 이은 하타스토무 내각은 결국 붕괴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당 연립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민당인 이때 총재가 고노요이, 자민당이 너무 망조가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던 인격자인 자민당 탈당한 상태였던 고노요에이님, 지금 고노다로의 아버지. 예. 걔를 다시 모셔와가지고 총재를 시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노 다바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때 이제 고노요에이가 등장한 데다가 오자와 이치로가 개혁을 주장하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나갔기 때문에 자민당이 상대적으로 좌경화되고 온건해진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 사회당은 쭉 우경화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회당이 생각할 때
이거 뭐 신생당이니 뭐니 이거 오자와 이치로가 하는 이런 프로젝트보다 차라리 자민당이랑 하는 게 우리 스타일에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사회당하고 사키가케하고 연립을 추진하는, 즉 오자와 이치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하고 네. 피해자들에게 연립을 제안하는 바람에 지샤사 연정 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민당, 사회당, 사키가케. 그리고 여기서 총리를 누가 할 거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막 손들어서 투표를 하면서 결국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사회당 위원장이었던 당시에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무라야마 다마의 주인공이죠. 산신령 같이 생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뭐가 됐든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어쨌든 사회당 정권이 다시 한번 등장한 거잖아요. 사회당 주도한 정권이. 그렇습니다. 자민당하고 연정하긴 한 거지만. 여기까지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사회당은 그 개박살이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시 모았네요. 다시 모았다기보다도 부자가 망해서 3년은 가는 거죠. 어쨌든 쥐고 있는 의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정 협상을 할 때 주요한 연장 파트너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의석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민당이 싫어가지고 신생정당이 우후죽순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자민당으로 끌려 들어가는 형태인 거네요. 그들은 그 신생 정당들의 일부가 자민당으로 온 것이고 사키가케 얘네가 온 거고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무슨 뭐 신생당과 그 뭐 일본 신당과 무슨 뭐 이런 시리즈들은 신당 시리즈들은 여전히 이제 자민당과는 반대편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럼 이 국면이 뭐냐면 이게 이른바 총보수화 전국이라고 부르는 전국인데 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은 아니 여기서 끊을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나 편집할 시간 좀 줘. 나도 사생활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40분이구나. 네. 그래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다음 주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봐서 과연 이 얘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안철수처럼 제가 결론을 내려서 할지 말지. 한국은 매우 오랜 세월 그 제1야당의 역할을 민주당류 정당이 해왔죠. 물론 그 당도 한 번쯤 그 공화당류 민정당계 정당들하고 합친 적이 있어요. 그런 그 기억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시점까지 왔어요. 타이밍도 좀 비슷하네요. 네. 3당 합당 우리나라 하던 시절하고. 예. 그래서 YS는 못 말려라는 게임을 보면은 일본 대표로 호소카 모리히로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한국의 정치 지형이 지난 한 3,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아직 이런 류의 다당 구도가 적응이 안 된 국민들이 더 많긴 하지만 간판을 바꾸는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쇄신하고 막 합종 연행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럴 일이 좀 사라졌어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냥 그 깃발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예.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민주당이 얼마나 자주 간판을 바꿨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즉, 오랫동안 제1야당을 했던 한국의 정당이 이렇게까지 그냥 수권정당 같아 보이던 때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그 민주당은 되게 많은 변화를 거쳤거든요. 분당도 되고 몇 번. 지금 같은 때가 없는데. XSFM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하스웰 맥주 효모. 일본사를 우리가 지금 되짚는 이유가 아저씨만 알 테지만 생각을 해보면 대체 지금 일본의 보수 세력이 나아가는 길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줄 만한 세력이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의 힘이나 가지고 있을까? 이걸 알아보는 게 그나마 우리 방송이 제일 할 수 있는 일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 듣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렇게 긴 시간을 한 시간에 때려넣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제 노동권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저희가 아까 원고 보고 했어요. 진짜? 네. 에디터는 해안이 있어. 아직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할 게. 20년 얘기만 하면 돼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결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저씨를 만나야겠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에반게리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고 다들 뛰쳐나왔고 난리니까 그런 정신없는 만화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이 시간에 문학인은 짧게 할 겁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윤성현 에디터하고 신금 PD였고요. 김민아 씨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